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원래 50살 때는 주부입니다. 아이가 넷인데 남편이 러시아 고려인 농사를 돕겠다고 추석에 막내 아이 12살짜리와 출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년 예정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가족이 헤어지는 것이 괴롭습니다. 서울에는 고3, 중3 아이 둘이 학교를 다니게 되어 이곳에서 제가 살아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사는 세월이 예상되어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괴로워서 저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같이 살라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헤어져 사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니 남편의 선택이 바르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결혼을 할 때 헤어져 살라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살라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애들 데리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스님께 여쭤보니까 부부는 같이 살아라고 부부가 된 거다. 헤어져라고 부부가 된 게 아니고 같이 살아라고 부부가 된 거니까 쪽박을 차더라도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런 건 하등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제일 좋다. 남편 따라가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먹는 걸 뭐 먹어도 좋고 자는 건 뭐 천막 쳐놓고 자도 좋고 그저 당신만 있으면 대만족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정진을 할 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없다면 천상의 복락도 마다하겠으며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저 지옥의 고통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게 지장보살의 소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당신과 함께 산다면 어떤 생활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과 떨어져 산다면 아무리 좋은 생활을 나한테 보장해줘도 나는 마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이 데려가듯이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가서 밥하라면 밥하고 뭐 일거들하면 일거듣고 농사지으면 농사짓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저 종 하나 데려간다고 치고 데려가셔서 부려주십시오. 이렇게 첫째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 갑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세상 일도 좋지만 여기서 그럼 같이 살자 해도 좋은 일이고 그러고 싶지만 그럼 애들 둘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중학교 3학년에 가는 고3인데 그러니 이 고3짜리 내년에 대학 가고 중3짜리 고등학교 보내놓고 같이 가든지 당신은 그럼 1년만 있다 그때 오든지 하시오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교육이 심각하니까 당신이 여기 남아서 아들 돌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 스님 줄의 법문에 아이는 부차적이라 그랬어. 부부가 첫째고 그러니까 애들 둘이 여기 남겨서 자취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갑시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집 이거 팔아서 아이들 둘이 자취하도록 방 하나 얻어주고 그 돈 분할해서 쓰도록 돈이 좀 되면 이자 받아서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갑시다. 모든 사고의 근저에
부부가 함께 하는 거를, 함께 하는 정신을 두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 안 되면 어떡하느냐?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남편이 죽고도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죽는 거 하고, 그래도 그거 가서 있는 거 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나아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죽으면 재혼이라도 하지. 그냥 죽지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곤란하지 않소. 이렇게 들면 같이 살라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같이 안 살겠다고 하니 난 혼자는 못 살겠어. 그러면 이혼을 합시다. 남편이 죽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할 정도로 내 마음에 든다면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근처에 깔려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러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게 늘 가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대를 살생하는 죄업을 짓게 돼. 그러니 그거보다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어때요? 살아있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혼을 합시다.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실망하거나가 아니고 나는 혼자 못 살겠는데 당신이 이렇게 되면 나는 결국은 당신 죽기를 바라거나 안 그러면 딴 남자가 눈에 자꾸 보이거나 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된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짓고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솔직하게 그냥 삽시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재혼하는 길도 있다. 이건 미워가 싫어가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죽는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래 멀리 가 있어도 죽는 것보다 낫다. 1년에 한 번에 볼 수도 있잖아. 그죠? 죽으면 1년에 한 번 못 봅니다. 죽으면 3년에도 한 번 못 봐요. 10년에 한 번도 못 본다니까? 보기가 어려워. 남북 이산 가족들은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기분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엄청나게 좋은 일이야. 만세 부를 일이야. 1년에 한 번 볼 수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 이상도 보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돈이 좀 들어서 그러지. 그러니 남편 죽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 대수요. 부처님은 출가하고 집에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12년 만에 돌아왔어. 가려면 이혼이라도 해주고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을 안 하면 부처님은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 간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우리의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 10년이라서 부처님보다 2년 짧잖아. 부처님은 기약도 안 했어. 기약도. 몇 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결과적으로 12년 만에 돌아왔지. 그렇기 때문에 불자라면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 원을 세워서 출가해서 수행을 하겠다든지 어디 인도 가서 봉사를 하겠다든지 여기 가서 고래인 농사를 돕겠다든지 나름대로 인생에 하나의 원을 세워서 뭘 해보고 싶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결혼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걸 막아서 그 사람의 희망을 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같이 살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혼하는 게 낫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대로 한번 해보시오. 줬어? 보내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가 눈 맞은 남자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인혼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인혼해도 여보 혼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떡하면 좋겠어? 이런 뭐 보따리 메고 총알같이 오면 다행이고
그래도 살겠다 그러면 이런 일은 벌리기 전에 미리 인원하는 게 좋아. 벌려놓고 인원을 하면 변명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벌써 이게 혼자 사는 것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고 자꾸 주위에 있는 남자가 눈에 잡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자꾸 들어오면 벌써 좀 위험한 거야 안 한 거야? 위험하지. 그런 부부지간에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빨리 와서 자리를 메꾸든지 뭐 무슨 안 가면 이혼을 하든지 난 죄 짓기 싫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남 눈치 보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솔직하게 말해서 부부니까 의논을 해서 들어보고 상대의 처지를 내가 고려해서 줬어 그러면 2년 더 기다리겠어. 이럴 수도 있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미 맺어질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약속을 했나 안 했나? 거기에 이것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약속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 결혼을 했으니까 헤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합의 이혼을 해야 돼. 성질로 이혼하면 안 되고 합의로 충분하게 논의해서 하나도 탈 것만큼도 미움이 남지 않게 서로의 처지를 고려했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시는 거를 잘 다녀오십시오. 여기는 잊어버리시고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고 잘 살겠어.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근데 안 자고 원망하는 거는 비불자적 행위고 비수행적 태도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중생심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본다. 보내주거든 부처님 생각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좋잖아. 남편도 없고 이러면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토에 와서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바꿔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나한테 닥친 일이 유리한 일이 참 많아요. 유리한 일. 근데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게 큰 일이지만 인생에 여러 가지 희망이 있는 사람은 뭐 다른 것도 할 일 많기 때문에 이 사람만 붙들고 매달고 쳐다보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이 사람 만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도 뭐 수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걸리가 결혼한 거지. 꼭 이 사람은 아닌다 하고 뭐 이래 정해진 것도 없었고 부모가 맺어줘서 됐으면 맺어줘서 된 거고 선 봐서 됐으면 선 봐서 된 거고 연애했으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눈이 맞아가 된 거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살다 보니 정이 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가든지 안 가든지 근데 상대를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바로 이 정도로 가겠다고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결심이 있어요. 어쨌든 나름대로는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이 집을 떠나실 때처럼 생각하고 그래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 있겠냐? 한번 뜻대로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가볍게 보내줄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네, 기도는요. 예. 부처님 당신보살님 당신 말씀은 법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법문입니다. 잘 맞춰 살겠습니다. 참여합니다. 했거든요. 예. 네, 제가 기도 중에는요. 법문이다 할 때 제가 워낙 따지기 좋아해서 따지지 말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올 때 시집관계에 얽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관계를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걸 느꼈었어요?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요. 제가 너무나 많은 걸 이렇게 CCTV를 가린다, 분별심을 많이 낸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니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제가 잘났다는 생각, 그런 거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참여를 그때 많이 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스님 법문 들을 때 다 공손하게 이렇게 절하고 같이 앉아 기도만 듣고 지금 남편 말 이렇게 들어요? 아니죠. 그럼 아직 기도가 들리지. 당신 말은 법문입니다 했으니까 법문 들을 때와 같은 태도까지가 돼야 돼. 그렇게 안 되면 그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 지금은 많이 공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굴해진 거는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법문 들을 때 비굴한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억압을 받는 것도 아니지. 기쁜 마음으로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태도가 안 되면 그건 지금 기도문이 그렇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문이라는 거는 그렇게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안 되는 자기를 봐야 된다. 그렇게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바르게 잡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되는 자기를 한탄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 기도문,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이 당신 게 무슨 말이야 이러다가 그 기도문이 없었으면 저 사람 좀 맨날 하는 게 저래 이러는데 그 기도문이 그때 딱 떠오르면 어떻겠어요? 아 참 저 사람 말은 법문이지. 그러면 이 태도가 바뀌겠나 안 바뀌겠지. 그렇게 늘 작동을 하느냐 하는 거야 기도문이. 지금 많이 공손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집관계에 얽히지 말라라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집관계에 얽히지 말라는 거는 시집에 어떤 뭐 예를 들면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싸우든지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싸우든지 형제간에 싸우든지 일체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말아야 이거요. 주고끼리 주고 형제끼리 싸우고 주고 부부끼리 싸우고 주고 아들 어머니끼리 싸우고 그걸 가지고 누가 낫니 누가 나빴니 이렇게 일단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지. 엎어지든 자빠지든 그냥 우리는 이러잖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싸운다. 내가 보니까 시아버지가 좀 잘못됐고 시어머니가 좀 낫게 됐다 이러면 누구 편이 되나? 시아버지 편이 되기가 쉽잖아. 만약에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남편 편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싸우면 그건 주거 부부 싸움이잖아. 그지? 주거 부부 싸움이. 나는 그냥 어머니로서 나는 그냥 아버지로서만 대하면 되지. 그거 저 둘 중에 누가 낫다 이런 거 따지지 말란 말이야. 만약에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더라도 남편하고 그 시숙하고 싸우더라도 그거 내가 남편 편이 돼가지고 시숙이 나쁘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시집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하면 내 남편이지만은 저거끼리는 뭐다. 저거 형제잖아. 그지? 저거 형제끼리 뭐 이익을 논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저거 형제 문제고 나는 남편은 남편으로서만 보고 시숙은 시숙으로서만 보라. 그래 잘 안 되지 뭐. 안 되는 게 또 중생계에서는 뭐다? 정상이 아시겠어요? 중생계에서는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계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떠나서 자기들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예, 또. 스님 삼보에 귀합니다. 저는 제 남편만 보면 온몸이 아픕니다. 심한 두통과 어깨통, 유방통, 허리통 등 통이란 통은 다 왔어요.
매일 오전 시간 집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거나 가만히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식 시세나 보고 혹은 신문 보고 있는 남편을 보면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움직임이 없이 기본적인 생활,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삶이 저를 못 견디게 합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친구 하나 없고 모임 하나 없고 일체의 사회적 연분 없이 오로지 아내와 자식에게만 삶의 의미를 가지려는 남편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친구가 너무 많고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고 바람 피고 늦게 들어오고 이게 죽겠다는데 이분은 또 너무 남편이 집에만 있고 바람도 안 피고 친구도 안 사귀고 늦게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또 고민을. 밖에 자연도 한번 보세요. 이 봄에 꽃도 많이 피잖아, 그죠? 꽃도 보면 종류가 다 달라요. 종류마다 꽃의 색깔이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어떤 거는 잎이 피고 꽃 피는 것도 있고 꽃 피고 잎 피는 것도 있고 꽃이 흰색인 것도 있고 붉은색인 것도 있고 노란색인 것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또 크기도 뭐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채송화처럼 조그마한 것도 있고 나무가지 피는 것도 있고 또 1년 초에 피는 것도 있고 가장 눈 있는 데서부터 피어나는 것도 있고 늦가을에 낙엽 질 때 피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꽃이고 나쁜 꽃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이게 제 성질대로 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자, 이 종자는 생물학적인 까르마, 업이에요. 그럼 사람도 이게 취미, 취향, 가치관 이런 게 뭐냐? 이건 정신적인 까르마. 우리가 보통 이걸 까르마라 그러죠. 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남과 같이 못 어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노동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뭐 하라면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도 어때요? 요리하는 게 재미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분은 여자인데도 요리나 살림은 뭐 그것들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이 다 좀 틀려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닐 뿐이지. 그 원하는 남편이 아니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게 뭐예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원하는 대로 따라갈 때는 반드시 과부가 따릅니다. 여기 이혼했다는 거, 재산상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것도 다 과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 데 따른 과부도 있고 원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과부가 있어요. 제 하고 싶은 대로 까르마대로 업대로 하면 과부가 있다 이런 얘기. 근데 그 과부를 받지 않으려면 그런 원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즉 쥐가 쥐약이 먹고 싶지만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 것처럼 그 과부를 받기 싫으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가 선택되면 하나가 포기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돈도 안 벌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좋아할 여자분이 있겠어요? 없겠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하고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야, 막내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한 달 딱 살고 가셨어요.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가시면서 야, 니하고는 정말 못 살겠다. 이유 다
다른 무슨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다니니까 그걸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못 봐내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건강에 안 좋은 거 봐내기가 그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안 보면 괜찮은데 보고 그걸 가만 못 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못 사는 데는 아주 남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거 갖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다 사는 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살람 맞춰야 돼. 나는 이거 하나도 못 고치니까 같이 살 자격은 없어. 그래 아예 난 같이 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고칠 생각이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못 살겠다고 하니까 내가 스님이 된 건 누가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지. 근데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여러분한테 가서 계속 신세 타령하면 뭐라 그럴까? 그럼 나오세요! 그러겠지. 그죠? 그럼 난 뭐라 그럴게요? 30년이나 40년 했는데 지금 나가면 어떡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라고 하면 내가 딱 답이 간단하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라. 그럼 애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죠. 변명은 똑같아. 나나. 근데 뭐 스님하다 그럼 나오면 뭐 그만이지.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럼 참 여러분들도 살다가 나오면 그만이지.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다 나오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나가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지만 또 귀찮은 점도 있겠죠.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괴롭다 해도 제가 그럼 저래 갑시다 이러면 몇 시에 일어나요? 이거부터 먼저 물어요. 어? 방을 혼자 주느냐? 뭐 외출도 되느냐?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살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지쯤으로 보면 벌써 그냥 살아라 맛집에서. 그러니 괴롭다 해도 좋아서 사는 거다. 이 자기 선택이다.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선택은 해놓고 책임은 안 진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절에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들어와서 또 무책임이지. 결론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놔둬라 그냥. 지 좋은 대로 살게.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그냥. 이건 뭐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아까 앞에처럼 돈을 가져가서 탕진하는 것도 아니고 별 괴로울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다는 건데 가만히 있는 걸 그냥 못 봐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래놨어. 그럼 이 보살은 선방 중들 보면 미칠 거예요. 밥만 먹고 가만 앉아있잖아.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남편은 그래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 지금 벌써 여기 50년을 살아오면서 했으니까 50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고칠래서 안 고쳐집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거기에 끄달리지 마시고 내 정진하시고 내 공부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걸 깨닫게 돼요. 내 공부하는 데는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 집에 맨날 있으니까 집 지키라고 접에 오기도 좋겠네. 그죠? 그죠? 못 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만약에 계십시오 하고 오면 되니까. 얼마나 가정적이에요. 아내와 자식에게만 삶의 의미를 가지려는 남편을 부럽죠?
부러운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차라리 이러느니 뭐한다. 바람을 피든지 나가 친구를 만나든지 술을 먹든지 늦게 들어오든지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다 내 문제라니까. 여름 되면 더워 못 살겠다. 겨울 되면 추워 못 살겠다. 이렇게 고함지되는 거. 그러니까 여름이 좀 더워야 수영도 하고 겨울에 좀 추워야 스키도 타고 그러지 않아요. 겨울이 있다가 봄이 오니까 봄이 좋지 맨날 봄이면 좋겠어요? 하와이 갔더니 답답해 못 살겠대요. 거기 사는 한국분이. 왜 그러냐니까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1년 12달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지겨워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게 문제고 저기 가면 저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그러시구나. 아, 요건 죄송하구나. 요건 장미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인생을 더 중요시해야 돼. 이 문제 갖고 계속 아이고 읽어보면 두통도 생기지, 어깨통도 생기지, 유방통도 생기지, 허리통도 생기지, 요통도 생기지. 통이란 통은 다 생겨. 근데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바꾸세요. 지금부터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자꾸 내세요. 좋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면 내가 첫째 건강해지고 내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둘째 남편도 이뻐 보이고 그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남편 나이는 70이고 저 나이는 60입니다. 재혼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술을 드시고 의심을 하고 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해서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 나가서 들어와서 죽지 않을 만큼 괴로움을 당하다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이면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은 열흘이고 한 달이고 풀릴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가서 살풀이도 해보고 천도제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하고 처음엔 좀 괜찮다가 나중에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술을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조금 한 1년쯤 되니까요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고 무슨 가족 간에 무슨 뭐 갈등도 있겠지만 형제 간에 갈등도 있겠으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저인데 화풀이를 하고 그래 합니다. 두 사람 사이 아이들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거 빼고 술 먹는 거 빼고 그런 거 빼고는 사람이 괜찮아요. 살기에 괜찮아요. 뭐 이건 만 가지가 다 나빠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술만 안 드시면은 술만 안 드시고 사람 의심만 안 하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아침마다 108배씩 잘못했다고 한지가 한 8년쯤 되는데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뭘 본인이 아저씨가- 잘못했다고? 예, 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나를 항상 의심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요즘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며칠 있다 왔어요? 25일 만에 왔습니다. 다 써버리고 왔어요?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왔어요? 예. 지금 남편 술 먹는 거 예.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자기가 말은 내가 자기 말만 잘 들으면은 술 안 드신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내가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고 아무런 그게 없어도 조금 한 며칠만 지나면은 술이 먹고 싶은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좋은 마음에서 술을 드셔도 또 그 지난 일을 술만 드시면 지난 일을 가지고 또 시비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한 10년 가까이 예.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술만 먹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예. 우리 남편이 술을 안 먹겠느냐. 이분은 이미 나이도 70이고 이미 습관이 들어서 예. 이
술 먹는 거는 고치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술 먹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예, 같이 살 수는 도저히 없겠느냐. 근데 고쳐야 예, 살겠느냐. 술을 드시면은 화가 나면은 뭐 이래 뭐 흉기를 들고 뭐 이래 뭐 살림을 부고 뭐 이래 그걸 하니까 거기서 도저히 이래 불안하고 이러니까요. 술 먹으면 예.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살림을 때리 부숴요. 예, 혼자서 그럼 뭔가 썩이 나가지고. 약간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 내가 뭐 말 한마디라도 뭔가 이래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막 그때서부터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 술 먹었을 때는 반대되는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예, 그 요즘은 안 해도 그 화가 난 그 일을 가지고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아니 말을 안 하고 입을 뭐라고 하는데 대꾸를 안 하면 화가 나죠. 사람이. 그 뭐 대꾸하라는 건 그보다도 자기 스스로 그냥 막 자기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막 성을 내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냥. 그럼 주로 술 먹고 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 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예, 게 있을 예. 거 아니에요. 예, 예. 주로 어떤 게 많아요? 거의 반복되는 거. 자기 어릴 때 뭐 얘기는 안 해요. 그는 말씀 부인한테 하는 그 얘기 빼고 딴 건 없어요. 뭐 딴 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 인간이면 다냐.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그게 인간보다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그건 합니다. 어떻게? 부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 저도 딴 사람 보고 하는. 딴 사람 보고도 그래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어떠한 뭔가 이래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래 하면은 그저 그냥 그 사람 보고 그냥 이제 뭐 나무라고 그저 한 가지에서 10가지 다 자기가 알아야 되고 친구 일도 내 친구 일도 자기가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 거기서 내가 뭔가 좀 비밀스러운 걸 했다면 그게 발견이 된다 하면은 거기로부터 자를 속였다고 난리를 치고 그럽니다. 근데 뭔가 뭐 자기가 간섭할 일도 아니면서 무조건 다 간섭을 알아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은 이제 그 증상만 드러난 거 보면 저 의처증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종의 약간 그 의처증 증상 같은데 근데 어쨌든 본인이 아무 행동을 안 했는데도 상대가 의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본인이 결혼해서 그것도 재혼하면 조금 처음보다는 조금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돈을 들고 한번 도망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았다. 가슴에 상처가 깊었다. 뇌리에 박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뇌리에 박혔다 하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늘 그 의심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안 먹고 정상적일 때는 괜찮은데 술을 먹고 취하면 이게 의식은 좀 몽롱해지고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왜 술 먹으면 숨겨놨던 마음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담아둔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주정을 하면서 하는 얘기를 가만 들으면 저게 자기도 컨트롤 안 되는, 즉 남편도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걸 들으면서 저분이 전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처가 아주 깊었구나. 저게 마음 깊이 저렇게 담겨져 있어서 술만 취하면 저게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술만 먹으면 똑같은 소리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저게 가슴에 담겨가 지워지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술 드시고 오시면 아이고 오십니까? 이라고 화를 내고 그러면 등을 두드려주고 아이고 여보 내가 한 번 잘못한 게
당신 여린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줬네요. 이러고 얘기를 하면 들어주세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때 내가 한번 어리석어서 잘못해서 당신한테 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이래 참여할 테니까 이제 한을 좀 푸세요. 이렇게 다독거려주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알긴 알구나 이러면서 이제 합니다. 그래요. 그래.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다독거려주면 그게 확대가 안 되고 숙여집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어쨌든 그 일은 내가 죄송하다고 항상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니는 말밖에 없다고 나가면은 행동은 따로 하면서 내 앞에서는 이제 안 그런 척 한다 하면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죄송하다고 하면 입으로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말고 앞에서 내가 얘기한 대로 아이고 내가 그때 한 행동 때문에 당신 마음에 상처가 컸네요. 이러면서 이해해주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마음을. 그러고 너는 말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아직 다 당신 마음에 들도록 아직 못 고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나도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의심하는 거는 너 바른 말 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해라. 이게 이제 의심병은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귀찮다고 안 한 걸 했다고 그래 했다 그래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했으면 내가 안 했다고 해야지. 그러나 이제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의심하느냐고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그걸 병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때 상처가 돼가 이 사람이 의처증이 생겼구나. 그래서 조금만 늦게 와도 어디 갔다 온 줄 알고 시간을 딱 제거. 그럼 의처증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 것만 병 아니에요. 그것만 병이 아니고 의처증도 아주 심각한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정신병은 누구나 다 정신병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이런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딴 건 다 정상인데 그 분야만 이렇게 이상 증세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받는 사람은 견디기가 무지하게 어렵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딴 사람들도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딴 데는 다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병이라는 걸 우선 내가 아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그런 의심병이 있구나. 그래서 저러구나. 이래 이해하면서 내가 다독거리는 마음을 자꾸 내면 드러난 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래서 본인은 네가 그렇게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널 못 믿는다 이러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릴 때 뭔가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사람 반에 자기가 좋아했는 여자친구가 딴 남자를 좋아해가 충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어떤 어릴 때의 충격이 가슴에 이렇게 씨앗이 돼가 남아있다가 이게 이런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걸 어린애가 봤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처가 돼가 여자를 못 믿는 이런 병이 생긴다든지 여러 그 사람에 따라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15살 때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랑도 못 받고 여러 가지로 무슨 이제 결점이 좀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사랑 못 받은 거는 이제 사랑 고파병이고 그 의심병은 그와는 달라요. 뭔가 다른 의심병이 이제 생겨서 거기다가 이제 내가 그런 사건을 저질러서 그걸 계기로 해가 이게 깊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인으로서 나이가 내보다 10살이 많지만은 부인으로서보다는 어릴 때 그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었으면 어떤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이래 취해 있을 때는 엄마같이 행동을 하세요. 부인같이 행동을 하지 말고 엄마처럼 어린애 다루듯이 등도 두드려주고 덩어리도 쓸어주고 이렇게 음식도 차려가 드세요 하고 떠먹여도 주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고쳐지지는 않아도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고쳐져서 내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남편을 내가 엄마 같은 마음을 내버리면 어때요?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대부분 다 상대를 고쳐서 내 마음에 들도록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상대를 낳아놓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워서 어때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스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하면 마음을 넓혀서 포용하는 거고 이제 다른 또 말로 하면 내가 성인이 돼서 중생을 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상대도 오히려 병이 덧나지 않고 더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우리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 잃고 사랑을 못 받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다 또 내가 그 전 부인하고는 어떻게 헤어졌대? 이혼했어요? 예. 그것도 뭐 이제 이런 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또 여자에 대한 배신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결혼해서는 부인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여자에 대해서 의심하는 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또 이렇게 도망을 가서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살이 되어 아픈 마음을 잘 헤아리고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루에 108배철하고 또 그 사람 말할 때 나도 성질이 나니까 이렇게 오늘 마음먹어도 보면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확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살님도 성격이 뭐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성질 나면 한 가닥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숙여야 됩니다. 살려면 지금 살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안 살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입만 열었다고 그냥 집 정리할 게 있는데 그것만 정리하면 인연이 끝나는 거라면서 도저히 나하고는 못 살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예. 근데 이제 남편이 나하고 안 살겠다고 본인이 정말로 겉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한다면 나한테 손해날 일 없잖아,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면 돼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살지 맙시다 하면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이런 병이다. 열등의식 때문에 생기거든요. 자기가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됨됨이로 봐서 부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열등의식이 이런 의심하는 병도 생기고 또 아내를 그 욕하는 이런 버릇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마음을 내시고 헤어지자. 너는 놔두고 도망갈 여자다. 이러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당신 많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빈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마음이 그래 나면 좋지만 그래 안 나면 말이라도 자꾸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 상처를 좀 치유를 해야 됩니다. 헤어지더라도 치유를 좀 해주고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저분은 또 헤어진 뒤에 저 사람은 또 저 병을 갖고 이제 세 번 엄마한테 이제 사랑 못 받고 첫 번째 아내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아내하고 헤어지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지 만났으니까 길 가는 사람도 불쌍하면 도와주는데 만나서 어쨌든 10년 살았으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고 치유라도 해주고 헤어지더라도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